오늘 주제를 인공지능 기업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사례와 이론 이렇게 잡았는데요. 조금 저로서도 새롭게 강의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기조 강연할 때는 아무래도 반복되는 내용보다 처음 말씀드리는 그런 강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제가 최근에 메트로 미디어 또 메트로 신문에 그 인공지능 관련 기사를 봤더니 너무 좋은 기사들이 많아서 이 메트로 미디어가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 뭐 지하철 탈 때 우리가 종이 신문으로 굉장히 쉽게 보던 그런 신문 회사가 이제는 디지털을 넘어서 AI까지 계속 발전하시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변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잘 그 비즈니스를 잘 이어가신다라는 면에서 오늘 또 대표님 말씀도 아까 들었는데 오늘 흔쾌히 즐겁게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3차 산업혁명기부터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인터넷이 막 폭발할 때, 그럴 때 제가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까지 나타난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밸류 체인이라는 제조업, 포드 자동차 같은 그런 제조업이 본격화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은 주문 생산이나 이런 그 밸류 샵이었죠. 구두 같은 경우도 대량 생산되지 않았었고요. 그냥 구두집에 가서 하나를 맞추는 그런 밸류 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드 자동차라는 그런 모델,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이런 어떤 밸류 체인을 가진 기업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에서 이게 2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모델이죠. 밸류 체인이라는 거거든요. 제조업 중심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우리가 단연 인터넷이죠. 아마존, 이베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무료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돈을 엄청나게 버는,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네이버, 망할 줄 알았는데 키워드 검색하고 돈을 벌고요. 지금 네이버 하나가 모든 우리나라 방송국 아마 신문사 매출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하죠. 이런 거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1995년 이전에는 전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밸류 네트워크이죠. 흔히 말하는 플랫폼 사업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모델의 모습은 뭘까? 밸류 뭘까? 그게 저희 사실 연구 주제예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혹시 밸류 엔진이 아닐까? 그래서 밸류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비즈니스 모델 연구, 저는 20대에는 인공지능 연구를 했고 30대에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를 했고 40대에는 창업을 했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50대가 돼서 요즘은 제가 연구했던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창업 경험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연구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참 또 연구했을 때는 제도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연구했고, 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가치를 창출해서 전달한 다음에 그걸 내가 수익을 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 달에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폴스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두 달 후에 2016년 3월 한국에서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 바로 요 근처죠. 요 근처에서 이세돌과 알파고가 붙으면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대중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인공지능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죠. 오늘 인공지능 기업 한 10개 정도 소개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 한 7개, 미국 기업 한 3개 정도 소개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과연 플랫폼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제가 주장하는 대로 밸류 엔진인지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도 되고요. 인공지능은 뭐냐? 인공지능은 뭐 사람 닮은 뭘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은데 그거 다 틀린 거고요. 그건 다 빵점짜리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기계와 인간과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기계도 지능적으로, 인간도 지능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둘러싼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지능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헛똑똑인 사람 있죠. 자기가 속한 시스템, 자기가 속한 회사, 가정, 조직, 사회, 국가의 목표와 반대로 행동하거나 그 목표를 알면서도 적절히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능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능적인 기계나 지능적인 인간, 지능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속한 시스템 또는 사회의 목표 달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방법론이고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알버스라는 학자가 이미 1991년부터 얘기했던 것, 이것을 인공지능 학자들이 가지고 왔고 그것들을 다시 종합한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건 지능적인 사물을 만드는 것이고 좀 더 지능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고 좀 더 지능적인 환경이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같은,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엔진이라는 얘기를 썼죠. 그래서 제가 요즘 엔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엔진이라는 게 뭘까? 예, 그래서 엔진은 뭐냐면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엔진이라는 건 다른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좀 이제 그건 에너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엔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엔진은 뭡니까? 연료, 가솔린이 들어가든지 디젤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나온다 하는 게 이제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모델을 제가 밸류 엔진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본 이유는 인공지능 기업의 형태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집어넣고 거기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진과 비슷하다. 데이터를 연료로. 오늘 그 메트로 신문 보니까 빅데이터, 연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제 강의 자료를 참고하신 거죠. 아니 원래 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맞습니다. 내용이 지금 서로. 예, 제가 좀 PPT랑 PDF를 드렸는데 PPT로 띄우셔가지고 지금 글씨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쁜 폰트로 했는데 깨진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못 썼네요. 막스 보이소트라는 돌아가신 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스페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너무 멋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인텔리전트한 사람, 에이전트의 모습이고요. 우리 인간이든 동물이든 앞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은 세계로부터 뭔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럼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퍼셉추얼 필터가 있어요. 우리 눈, 귀에 있는 고막 이런 필터들이 그 자극을 데이터로 바꾸고요. 우리 브레인에는 컨셉추얼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건 의자구나, 저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정보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우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멘탈 모델이 있어서 그 멘탈 모델이 갖고 있는 밸류가 있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나의 생존을 보장받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속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밸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밸류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액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막스 보이소트이 만든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한 30년 전 그림인데 20년 전 그림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학문이라는 건 기존의 선배들이 한 거를 가지고 조금씩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글씨가 좀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깨뜨린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결국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밸류 엔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조금씩 생각을 구체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있으면 정보가 들어오면 인간과 AI가 결합된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 AI 엔진이 있고 그 AI 엔진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일 안 해도 되는 게 있고요. 오늘 이제 여러 AI 기업 사례를 보면 어떤 거는 AI가 다 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거는 AI가 먼저 1차 결과를 내놓으면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더해서 고객한테 결과를 내는 형태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휴먼이 같이 일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결과가 가치가 있어야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한번 여기를 더 집어넣어 보면 보통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럼 최적화하는 목표가 뭐냐? 근데 아까 그 목표가 뭐라고요? 그 목표에 맞는 결과가 가치가 있어야 돈을 벌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엔진을 다시 뜯어보면
거기에는 날리지 베이스 시스템이 있고 머신러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은 늘 머신러닝 시스템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시스템은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먹죠. 데이터를 많이 먹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학습된 모델이 어떤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꼭 그것만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머신러닝 시스템 아니더라도 사람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지식을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엔지니어링해서 난리지를 집어넣는 것도 인공지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나가면은 아까 그걸 더 쪼개면 결국은 AI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까 인공지능 기업 사장님도 오셨는데요. 아까 머니브레인 사장님도 오셨고 좀 이따 솔트룩스 이경민 사장님도 또 발표하시고 그런데 인공지능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인공지능 기업을 잘 경영하려면 어떤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지속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방법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적화를 잘 해가지고 고객한테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히 사람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개입을 안 하는 게 나은지 개입을 하는 것이 나은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은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전략을 잘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재 저희가 아직 이거 논문으로 발표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건데 오늘 현재 인공지능 기업의 중요한 이슈는 5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거는 첫 번째는 데이터나 지식을 확보하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확보하고 또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가 연료가 되고 그 지식이 연료가 돼서 들어가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추론하거나 최적화를 해서 어떠한 답을 냅니다. 그래서 추론하는 분야는 옛날부터 인공지능하는 걸 추론하는 그 기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불렀거든요. 인퍼런스 엔진, 추론 엔진. 그래서 다 엔진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써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모델은 밸류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설정하고 그것을 잘 계산해서 그거를 확대하는 것. 그 다음 5번째 그 엔진을 잘 유지하고 운영하는 그 5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인공지능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번. 예? 1, 2, 3, 4, 5 중에. 2번.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예.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가치를 낼 거냐. 그거 못하면 호수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가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거. 메트로 미디어가 좋은 언론이 되고 돈 잘 벌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는 그 부분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예.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의 AI 스타트업 25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언론과 누적 투자액이라든가 최근 투자 유치 규모, 현재 밸류에이션을 추정해보고 시장 장악력, 비즈니스 모델 정립 여부, 제품 서비스가 얼마나 나왔는지, 글로벌한 가능성이 있는지, 매출 실적이나 이익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이란 이름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최소한 3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50개는 인공지능을 핑계로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제외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 그래서 그런 기업을 제외하고 정말 인공지능이 핵심이 되는 기업을 조사해야 되는 250개고요. 그 250개 정도 중에서 다 발표할 수는 없어서 25개만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1, 2, 3, 4위 기업의 본사의 위치는 한 기업만 빼고는 다 미국과 영국이에요. 그래서 샌드버드는 캘리포니아 벌링게이트고요. 메로부트는 역시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 있고, 비프로 컴퍼니는 지금 영국 런던에 있고, 독일 함부르크에 있다가 영국 런던으로 옮겼고요. 리드도 여기 삼성동에 있지만 리드 랩스라는 랩은 실리콘밸리 쌈나몬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스타트업들은 위치가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
그 다음에 현재 일하고 있는 것도 글로벌. 단지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많을 뿐이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리드라는 기업은 전형적으로 현재로서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정말 이 사람 실력에 잘 맞게 추천해주는 그러한 엔진을 만들어서 그 엔진을 가지고 처음에는 산타 토익 서비스를 만들었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만들었고, 보험설계사 시험 만들었고, 그 다음에 SAT 시험을 만들었고, GRE, GMAT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엔진은 하나인데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타 토익을 써보면 예상 점수를 금방 알려주는데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가 앞으로 토익 점수 몇 점을 받고 싶으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을 최소화해주는 시험지를 계속, 가장 적절한 시험지를 계속 주죠. 우리 어렸을 때 성문 종합 영어, 맨투맨 영어, 수학 정석, 그 다음에 토플, 보케블러리 22,000 이런 문제 풀면 어떤 생각?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지루하게 내 실력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야 되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AI 엔진이 가장 적합한 문제를 추천함으로써 가장 빨리 목표 실력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뭐라고 했냐, The World First Cross Domain Machine Learning Engine Based Service Company라고 이 회사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리드는 영국의 딥마인드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딥마인드는 멋져요. 고매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알파고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하겠다라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업적 성과는 안 나오죠. 왜? 모 회사가 그냥 구글이니까 구글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지 못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리드는 하나의 기계학습 엔진으로 크로스 도메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리드가 자기네 데이터를 공개했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로 좋은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한테 10만 불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까지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리드가 이런 걸 왜 할까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리드의 인재들, 개발진들을 보면 거의 전 세계 최고 대학 출신들은 다 있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인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데이터를 써보고 싶은 인재도 전 세계에 있겠죠. 어느 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어느 대학교에 다니는 학부생일 수도 있고,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10만 불 한번 벌어봐 하고 알고리즘을 막 개발해가지고 리드한테 제출하면 그 중에서 리드는 10만 불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훌륭한 분들을 살살 회사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리드를 한번 살펴보면 리드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 유저의 프리테스트 데이터가 유저들이 산타 토익 서비스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데이터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목표를 봅니다. 예상 점수 예측 오차의 최소화, 목표 실력 도달 시간의 최소화인데 이게 돈이 되나요? 돈이 되죠. 왜? 토익 점수는 취직하려면 필요합니다. 승진하려면 필요합니다. 돈이죠. 토익 점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리드가 훌륭한 건 뭐냐면 자기네 인공지능 엔진을 가장 사람들이 돈을 낼 만한 분야에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고 없어요. 시험 문제 하나 잘못 추천하면 안 되나요? 리드 산타 토익을 쓰면요,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가혹하대요. 하여튼 틀릴 만한 문제만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랑 가장 실력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틀렸던 문제를 저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걸 제가 맞추면 어떻게 되죠? 저는 그 사람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늘 나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의 틀렸던 문제를 지금 추천하니까 매우 허덕허덕거립니다. 근데 만약 리드의 인공지능 엔진이 좀 잘못돼서 좀 쉬운 문제를 추천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죠. 허덕대다가 좀 쉬어가자, 이 문제 좀 쉽네. 인공지능이 실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리드는 어때요? 계속 컨티뉴얼 러닝을 해야죠. 아까 산타 토익, 공인중개사 이런 걸 하면서 머신러닝 엔진을 계속 고도화하는 것이, 그런 컨티뉴얼 러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시 또 유망한 아까 25위 안에 들은 회사인데요. 마키나락스라는 회사의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보면 여기서 보면 한번 이렇게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학습하게 되죠.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컨티뉴얼 러닝. 그 다음에 러닝할 때 사람이 또 약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액티브 러닝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 뷰노라는 회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뷰노라는 회사는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회사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뼈 나이를 알아맞추는 AI를 개발했는데 아산병원의 데이터 한 6만 장 정도를 사용해서 아이가 키가 안 크면 엄마 아빠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이거를 판독하는데 30분이 걸린다네요. 얘가 뼈 나이가 몇 살인지. 진짜 좀 믿어줄 수는 없고. 의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AI로 학습을 시켰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정확도가 좋습니다. 그럼 의사를 대체합니까? 그렇지 않죠. 의사는 수만 가지를 합니다. 근데 뷰노는 이 시스템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AI보다 잘한다라는 논리를 개발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의사는 AI를 채용해서 자기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죠. 이거 고객이 얼마 내냐면요. 5만 원 내요. 이거 사진 찍고 우리 아이가 뼈 나이 몇 살인지 우리 아이가 17살인데 뼈 나이가 12살이면 어떻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키 클 희망이. 네, 처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5만 원인데요. 원래는 병원에서 5만 원을 다 가져갔었는데 이 뷰노한테 얼마를 주냐면 30%를 줍니다. 15,000원. 왜 주냐? 30분 걸리던 시간을 줄여준다. 그 다음에 정확도가 높다. 그 두 가지로 돈을 주는 거고요. 그 15,000원으로 이뤄진 그 사업부의 영업이익의 절반을 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노하우를 제공한 서울 아산병원과 쉐어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뷰노는 지금 수많은 병원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같이 하자. 우리 데이터 줄게. 우리 노하우 줄게. 같이 시스템 만들어서 다른 병원에 공급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수익 쉐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 창업 난리 났죠, 지금. 한국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사와 약사, 이 바이오케미칼 쪽에서 창업이 대단합니다. 뷰노는 그래서 한 번도 용역을 해보지 않았대요, 한국이. 자고로 인공지능 회사라는 용역을 하지 않아야죠, 사실. 네이버가 용역으로 돈 법니까? 인터넷 초기에 웹사이트 만들어주는 용역 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회사가 다 사라졌죠. 수익 모델 없다라고 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싸이월드, 용역 안 하는 회사, 무료 서비스 하는 회사가 걔네가 어떻게 돈을 벌어? 하지만 그걸 알아본 벤처 캐피탈과 그것에 믿음을 가진 CEO와 임직원들이 해서 결국은 지금 수십조짜리 회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영업할 수는 있어요. 용역할 수는 있어요. 회사라는 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영원히 용역하면 안 되죠. 뷰노는 한 번도 안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다른 언론에 했던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가 오늘 메트로 행사라서 메트로에서 인공지능 기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최윤정 기자님이 정말 어느 언론사보다 더 많은 기업인들, AI 기업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저도 이제 공부 다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일단 메트로에 나오는 AI 기사부터 한번 쭉 읽어보려고 그래서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지금 앞서 가 있거든요. 앞서간 고민, 그 다음에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뷰노를 보면 밸류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아까 많은 병원들이 뷰노랑 일하고 싶어하고 또 병원한테 그걸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윈윈윈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겁니다. AI 기업이라는 거 이렇게 뷰노처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뷰노도 한번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게. 뷰노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배치로 얻어요. 하스피털, 병원으로부터요. 그리고 제가 그 뷰노의 김현준 대표 질문했어요. 뷰노는 딥러닝만 씁니까? 아닙니다. 되는 거 다 씁니다. 한 방법론에
들어있지 않고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매니 모델 어프로치, 컨볼루션 뉴럴넷도 쓰고 뉴럴넷 아닌 그런 머신러닝 기법도 쓰고 리그레션도 쓰고 되는 건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 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를 배제한 의사 결정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아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가 결론이 나오더라도 의사가 최종 의사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의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확도가 빠른 시간. 그 다음에 이 뷰러 시스템은 병원에 가서 일일이 피지컬하게 깔아줄 필요가 없어요. 다 클라우드 베이스. 근데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 클라우드로 들어온 데이터를 학습해서 계속 컨티뉴얼 러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치로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이런 그리고 기업이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내서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언론이 밝혀주고 시민들이 압력을 넣고 그래야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비프로11도 너무 재밌는 회사죠. 운동장에 3개의 카메라를 달아요. 축구장에. 그러면 그 90분짜리 영상을 합칩니다. 한 영상으로. 그럼 그 영상에는 25명이 뛰고 있어요. 11명의 축구선수와 3명의 심판이. 그럼 이거를 그동안 분석을 하는데요. 뭐 프리미어 리그 같은 최고급 클럽들은 다 인간 분석가가 있죠. 기록관과 인간 분석. 근데 이 강현욱 대표는요, 일단 K리그에 이거 깔고 나서요, 어디로 갔냐?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가서 분데스리가 갔는데 거기서 1부 리그로 안 갔어요. 오히려 6부 리그, 막 7부 리그에 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축구를 좋아해서 거기서 축구 리그 팀으로 뛰면서도 어떤 5부 리그 팀을 이 서비스를 해가지고 4부 리그로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서 이게 지금 12개국 700개 팀이 지금 벌써 고객사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트넘과 브라이튼이 경기를 하는데 토트넘은 고객사예요. 브라이튼은 고객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상을 분석하면 어차피 브라이튼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브라이튼한테 샘플을 던져줘요. 야, 어제 너네 했던 경기인데 토트넘이 우리 고객인데 브라이튼 너네도 한번 이거 한번 봐봐.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바로 하죠. 소셜미디어 퍼져나가듯이, 소셜 네트워크 퍼져나가듯이 제가 하는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서 한 리그의 절반을 먹으면 이 리그랑 계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데 외국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한번 그려봤어요. 이 회사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장치 산업이에요. 축구장에다가 이걸 깔면 축구장에 카메라 하나 설치하면 다른 카메라로 교체하기 쉽지 않잖아요. 빨리 선점을 하면 세 개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현욱 대표는 우리는 스포츠계의 구글이 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스마트 커넥티드 카메라가 인스톨레이션 되면서 데이터가 여기서 다 들어와요. 그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다 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축구장은 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담배 피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그럴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AI가 다 하지 않아요. 축구 매니아들. 어차피 축구 경기 봐야 되는데 누가 패스미스 했고 누가 얼마나 잘 쳐도 AI와 축구 매니아가 같이 해서 일을 합니다. AI 회사는 늘 AI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컴퓨터 비전 시스템과 플레이어 레코그니션, 액티비티 어널리시스 이런 기술들이 있겠죠? 이 회사는 뭐가 돈이 되는 거냐? 이 회사의 슬로건은요, 재밌어요. We take you to the next level. 야, 너네 지금 5부 리그 팀이지? 4부 리그로 올려줄게.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이 밸류. 아까 인공지능에서, 아까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밸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내게 할 수 있는 밸류.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 운영은 IoT에 의해서 락힌되니까 굉장히 행운의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해서 갔다라는 거죠. 베어로보틱스 이것도 너무 재밌는 회사예요. 대표님 성함이 살짝 까먹었네요. 이분이랑도 제가 원격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이분은 구글과 인텔을 다니던 분인데 어느 날 밀피타스 실리콘밸리에서 순두부집을 차렸어요. 본인이.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하루에 10km를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식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는 좋은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고객을 기쁘게 할 수도 없겠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작업, 이 서빙의 고통스러운 작업을 로봇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시고 순두부 사장님인데
이분이 이 로봇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내고, 물론 중국 회사나 이런 데서 좀 따라오고 뭐 모방하고 있긴 하지만 오리지널을 따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월드 퍼스트 서빙 로봇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소프트뱅크의 로보틱스의 페퍼, 사람 닮은 로봇 실패했어요. 거의 안 팔리거든요. 지금 재계약을 거의 안 합니다. 재계약률이 15%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손정 회장님은 그 페퍼에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이 베어 로보틱스에 또 투자했어요. 이런 게 대단한 거죠. 한 번 실패할 수 있죠. 모든 일이라는 게. 뭐 두 번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다. 이거 베어 로보틱스 잘 그림 안 그렸네. 그 다음은 이제 슈퍼빈입니다. 슈퍼빈은 이거 자판기처럼 생겼는데 자판기의 반대예요. 자판기는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물건을 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김정민 대표랑 같이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페트병을 집어넣거나 알루미늄 캔을 넣고 거기 자기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면 한 17원 뭐 얼마씩 이렇게 하나마다 해줘요. 근데 그 페트병에 뭐 담배꽁초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 라벨이 붙어 있으면 뱉어내요.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그거 다 뜯어야 되고 담배꽁초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거기서 나온 거를 다 꾸겨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플레이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크를 누가 가져가느냐? SK케미칼이나 GS칼텍스 같은 회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병은 한 번도 쓰레기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슈퍼빈 같은 회사만 많아지면.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를 로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좀 오바다. 저는 뭐 자판기 같은 기계도 로보트야. 근데 제가 가서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로보트예요. 안에 컨베이어 벨트 들어있고 인식기도 들어있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인공지능 모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델, 다른 사업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이런 신발 수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신발 하나씩만 넣으시면 뭐 100원 드릴게요 하면 집에 이상한 신발도 많잖아요. 그럼 신발 아니면 뱉어내고 그럼 신발 수거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이를 막 폐지 줬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업종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 페트를 하는 거예요. 페트가 더 돈이 되는 거예요. 가볍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막 하루 종일 집어넣고 있으니까 한두 명이 찜하고 있으면은 얘가 다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는 이제 기계에 넣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직접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슈퍼모아라는 새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직종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거죠. 오히려 AI는 늘 고용을 창출합니다. 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그래서 고용 창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고용이 없어진다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2016년, 17년, 18년 잠깐 있었던 얘기고 AI는 수많은 고용을 만듭니다. 슈퍼빈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도 스마트 커넥티드 로봇이죠. 로봇을 한번 인스톨레이션 하면 얘가 일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중계 같은 거 들어있어요. 거기 몸무게, 뭐죠? 체중계?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무게도 재고요. 여러 가지를 재는 멀티 센서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인간 개입 안 하죠. 이 회사의 슬로건은 뭐냐면 No waste is your money. 다음에 집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품 좀 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더 가치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게 수립된 걸 직접 지금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을 직접 세워서 일관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를 또 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회사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결국 못할 줄 알았어요, 저도. 핸드폰 웨이모가 해냈죠. 2018년 10월에 진짜 운전사를 빼냈어요. 빼내는 택시 서비스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단지 피닉스에서만 했죠. 그 다음에 웨이모는 잘 아시다시피 이 라이다라는 기계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동차에. 그래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파는 사업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버 같은 택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도 한번 그려보면요. 근데 웨이모는 너무 정말 괜찮은 회사 같아요, 저는. 왜? 테슬라는 어떻게 하죠? 소비자들한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죠. 많이 죽었어요. 테슬라 해주다가. 근데 웨이모는 그렇게 안 했어요. 웨이모는 다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운전을 시켰어요. 엔지니어들. 연봉 비싼 엔지니어들을 뽑아서 그분들을 운전을 시켰습니다. 한 번도 고객한테 운전을 시키지 않았어요.
진짜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착한 그런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데이터는 그 대신 아까 라이다를 쓰기 때문에 너무 비싸가지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프로덕트 사업은 못해요, 아직. 라이다 기술이 싸지기 전에. 하지만 벌써 레벨 4에 셀프 드라이빙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시작했죠. 이게 우버보다 가격이 비싸야 됩니까? 싸야 됩니까? 운전사가 운전 안 하는데.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는 괜찮죠, 고객한테. 운전사 없으니까 승객들끼리 뽀뽀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가격은 더 싸겠죠. 비싸면 안 타겠죠. 차라리 사람이 하는 게. 하지만 아직은 웨이모를 타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죠. 세이프티 컨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웨이모는 운전자를 전혀 개입시키지 않죠. 운전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웨이모는 오히려 뒷좌석에 앉아야 되죠. 핸들 만지면 안 될 거야, 법적으로. 모든 걸 회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 대신 원격에서는 사람이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격에서는 아마 1인당 한 10대, 100대 그거 관리하는 그 생산성을 높여야 웨이모가 돈을 벌겠죠. 우리 차가 좀 어디서 돌고 있구나, 손님 있다 없다, 이거 사람이 또 할 겁니다. 그걸 또 컴퓨터가 AI가 도와주면서, 하지만 사람이 또 케어해야 돼요. 왜냐면 로봇, 걸어다니는 로봇 채용한 회사들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로봇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누가 이렇게 무겁잖아요. 그래도 자동차는 그래도 바퀴로 달렸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웨이모 같은 회사나 테슬라 같은 회사는 액티브 러닝, 컨티뉴얼 러닝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액티브 러닝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상한 케이스가 나오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는 이렇게 사고 여러 번 났어요. 웨이모도 사고가 났지만 치명적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웨이모의 경우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일을 했고요. 또 약간 엣지 케이스가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야 이거는 뭐야? 예,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도 킥보드 타는 분들 정말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미치겠죠. 예, AI도 아마 미칠 겁니다. 킥보드 학습하려면. 예, 이상한 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못 보던 게. 예,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학습을 또 시켜줘야 돼요. 아까 이제 테슬라는 올해 정말 또 희한한 일을 저질렀죠. 예, FSD라는 거를 발표해버렸습니다. 예, 그 만불에 팔기 시작했죠. 이거는 운전자 앞에 앉아야 되고 전방주의 해야 되고요. 위험할 때 자기가 운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이걸 안 하겠죠, 운전.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죽겠죠. 빠르면 올해 한 명 죽을 거고 아니면 내년쯤 죽겠죠. 근데 그게 미국적 어프로치인 거예요, 그게. 왜? 너 드라이브 앳 유어 온 리스크. 미국의 어떤 이렇게 절벽이나 해안가 가면 수영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고 swim at your own risk.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할게. 너가 정말 자신 있으면 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절대 수영 금지, 절대 금지 뭐. 그래서 보호를 하려고 하죠. 케어를 하려고. 개인주의가 약해요, 아직도 한국은. 미국은 좀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너가 정말 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물론 완전히 프로히빗도 있죠. 완전히 프로히빗 하는 데도 있고 엄격한 건 많죠. 예를 들면 전복을 하루에 1년에 뭐 10개인가 4개 이상 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전복을 따면 막 헬리콥터가 뜬다고 합니다. 어디서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엄격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개인의 리스크를 걸 때는 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컨슈머 퍼스트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데이터를 컨슈머 퍼스트 어프로치를 쓰고 있어요. 컨슈머한테 데이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희생당하는 컨슈머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대 때도 있었는데 지금 오토파일럿 시대를 넘어서 지금 FSD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퓨어 딥러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웨이모는 완전 딥러닝이 아닙니다. 웨이모는 딥러닝과 룰 베이스드가 결합되어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테슬라는 퓨어 딥러닝에서 이번에 그 FSD 내놓은 거 보니까요. 스탑 사인에서 스탑을 안 하는 영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 웨이모라면 어떻게 보니까 스탑 사인이 있으면 서라라는 룰이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스탑 사인이 있으면 서라라는 것이 없어요. 왜? 인간 운전자들이 거기서 스탑을 많이 안 했으면 얘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한 어프로치죠. 미국에서는요, 스탑 사인을 엄청 지키거든요. 그럼 스탑 사인 없는 쪽에서는 정말 이쪽 애가 무조건 스탑할 거라는 가정에 쌩쌩 달립니다. 근데 만약 인간 운전자들이 스탑 사인을 안 지키고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했다면
우회전 특히 좌회전은 그렇게는 안 하겠죠. 우회전을 했다면 그것이 테슬라는 그걸 러닝해버리기 때문에 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은 좀 있습니다. 테슬라는 라이다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카메라랑 레이더만 쓰기 때문에 이건 프로덕트 모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레벨 2다. 이 경우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액티브 앤 컨티뉴얼 러닝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웨이모의 마일리지보다 테슬라의 마일리지가 지금 10배 이상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웨이모가 망하기 싫어서 이번에 열었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코스트가 컸거든요. 이제는 이제 돈을 벌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3 마지막 모델인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다 써가지고 GPT-3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 이름이랑 GPT-3를 검색하시면 두 개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걸 좀 보시면 좋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GPT-3를 꼭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GPT-3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해 봐야 현재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발전했고 어디까지 잘 못하는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GPT-3 모델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배치로 했어요. 온라인 아니에요. 배치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무식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터넷 영어 문서를 다 학습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에 기법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딥러닝을 했고요. 퓨전 러닝 정말 멋진 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결국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센텐스나 코드 같은 걸 막 제너레이션 하는데요. 완성도 꽤 좋아요. 꽤 좋은데 풀 오토메이션은 절대 안 되는 수준. 그래서 인간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미국이 정말 대단한, 이게 1750억 개 파라미터인데요. 파라미터 하나당 돈 얼마 든다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쉬워요. 파라미터 하나당 돈이 1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 GPT-3를 만드는데 1750억 개 파라미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1750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한국의 AI 25개 기업 스타트업 1등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4천억 정도 돼요. 물론 CEO들 따라서 자기네가 이미 1조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최근 투자 기준으로 치면 4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오픈 AI라는 회사는 요 GPT-3 하나 만드는데 일단 학습 비용만, 인건비 빼고 학습 비용만, 그러니까 기계, 컴퓨터 비용만 1750억이 들었다. 근데 그 돈은 16개월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하면 800억으로 줄고요. 후년에 하면 400억 이렇게 줄긴 줄어요. 네, 하드웨어 코스트가 줄기 때문에. 그 정도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화면은 사실 구글이나 아마존도 사실은 인공지능 회사였다, 옛날부터. 왜 아마존에서 우리 서치 엔진이라고 그러죠, 서치 엔진. 그죠? 엔진이라는 게 들어간 회사는 대부분 인공지능과 가까운 모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존도 옛날부터 이 추천 엔진이 있었어요, 일종의. 레커멘데이션 엔진. 예, 그래서 그런, 이거는 3차 산업혁명 회사죠. 구글이나 아마존은 3차 산업혁명 회사고 20년 후에 세계 10대 기업으로 남아있을 거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현재 세계 1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겠죠.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오히려 오늘 소개한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들 중에 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저는 그러한 한국의 AI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이 한 두세 개가 되는 걸 꿈꿉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플리토까지 얘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다 지났고요. 네,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깨졌네요. 그 PDF를 열어주셨으면 됐을 텐데 그냥 플리토는 넘어가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AI 기업이라는 뭐냐? AI를 사용해서 가치 있는 목표를 최적화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데이터와 지식을 획득하는 전략,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정하고 확대하는 전략, 추론과 최적화의 방법론, 인간과 AI의 협업 전략, 시스템 유지 운영 전략 등이 현재 핵심 전략 5가지로 제가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은 밸류 엔진 그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요. 기존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밸류샵이나 밸류체인이나 밸류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자체 개발한 AI 엔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AI 기업의 다른 AI 엔진이 들어가서 거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AI 베이스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기존 기업들은 자체 AI 엔진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존 AI 엔진, AI 기업의 서비스를 쓰든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제조업이 나올 때는 제초 가치사들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면 3차 산업혁명은 네트워크 효과로 일어났고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효과로 일어난다. 그래서 데이터 효과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업의 특징이라는 건 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생산성이 일어나는 효과.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AI 기업의 특별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는 그래서 밸류체인과 밸류션, 밸류 네트워크를 밸류 엔진과 비교한 것들을 저희가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